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중국군이 난징 대학살 추모일인 12월 13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대일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겨냥해 과거 일본 군국주의를 소환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대만 작전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정부는 이날 위챗 계정에 대도제, 즉 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일본군 모자를 쓴 해골의 머리를 큰 칼로 베는 장면이 중심 이미지로 사용됐고 1937년 난징 대학살 희생자 30만 명을 상징하는 추모비 사진도 함께 삽입됐습니다. 동부전군은 88년이 지났지만 영령의 피는 마르지 않았고 국군주의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큰 칼을 들어 군국주의의 재등장을 단호히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을 비하하는 표현인 동해라는 단어도 공식 게시물에 등장했습니다. 같은 날 난징에서는 국가 차원의 난징 대학살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정 관계자와 군인, 시민 수천 명이 참석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국가급 행사로 격상된 이후 최고 지도부가 간헐적으로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과도한 반일 정서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위해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도 동시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12월 9일 오키나와현 섬들 사이를 통과해 시코쿠 남쪽까지 비행했으며 항로를 연장하면 도쿄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로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공동 비행에는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중국 H-6K 폭격기가 포함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S자 형태로 항해하며 약 260회의 함재기 이착륙을 실시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외교, 경제, 군사 전선을 동시에 가동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 미일 양국도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긴장이 역사 문제와 대만 문제를 매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연구진이 원자핵 내부 질서가 뒤집히는 희귀한 현상인 반전의 섬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견은 그동안 중성자가 지나치게 많은 핵에서만 나타난다고 알려졌던 현상이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은 대칭 핵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희귀핵연구단 하정수 YSF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몰리브덴 84와 몰리브덴 86이라는 두 희귀 원자핵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칭 핵에서도 반전의 섬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약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여러 층의 껍질 구조 안에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져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에너지가 더 높은 껍질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를 반전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반전의 섬은 중성자가 매우 많은 특이한 핵에서만 관측돼 왔습니다. 연구팀은 이 통념을 깨기 위해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만 2개 차이 나는 몰리브덴 84와 몰리브덴 86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국립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연구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빔을 표적에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돌 순간 원자핵은 잠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감마선을 내뿜으며 안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연구팀은 이 감마선을 정밀 측정해 원자핵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몰리브덴 84는 매우 빠르게 안정 상태로 돌아가면서 길게 늘어나거나 납작해진 강한 변형을 보였습니다. 반면 몰리브덴 86은 상대적으로 구조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중성자 단 2개에서 비롯됐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 몰리브덴 84의 강한 변형은 여러 핵자가 한꺼번에 높은 껍질로 이동하는 구조 반전이 있을 때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같은 대칭 핵으로 핵자들이 함께 움직이며 집단적으로 껍질을 뛰어넘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삼핵자 힘을 지목했습니다. 세 개의 핵자가 동시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이 힘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가 재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견은 원자핵 구조를 이해하는 기존 이론을 한 단계 넓히고 희귀 동위원소 연구와 새로운 핵모델 개발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천문연맹 산하 소행성 센터에 등록된 소행성은 현재 약 148만 개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철, 니켈, 금 등 고가의 희귀 광물로 구성된 이른바 로또 소행성을 선점하려는 국가와 민간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상과학에 가까웠던 소행성 채굴은 이제 현실적인 산업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채굴 개념은 1977년 미국 과학자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가 학술지 사이언스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구상이었지만 우주 관측, 항법, 추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점차 실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원을 채굴해 지구로 수송할 기술만 확보된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2023년 탐사선 푸시케를 발사해 금속형 소행성 16푸시케 탐사에 나섰습니다. 지름 226km에 달하는 이 소행성은 철과 니켈, 금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사는 그 잠재 가치를 1,000경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2029년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접 채굴은 아니지만 향후 우주자원 개발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흐름도 뚜렷합니다. 미국 스타트업 아스트로포지는 소행성 2022 OB5를 목표로 첫 탐사선을 보냈지만 통신 두절로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후속 탐사선 발사를 예고하며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 트랜스 아스트라는 거대한 팽창식 구조물 캡처백으로 소행성을 통째로 포획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시험을 마쳤고 최대 100톤급 소행성 포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21년 소행성 포획 기술을 시연하며 경쟁에 가세했고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채굴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 중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광물을 채굴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수익 창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유권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천체의 영유를 금지하지만 채굴된 자원의 소유까지는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틈을 파고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등은 우주자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주도 체계에 머물러 있어 민간 우주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993년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에서 항공우주기업가 마이크 로슨이 내놓은 우주 광고판 구상은 상업과 우주의 경계를 정면으로 흔든 전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로슨은 지구 상공 약 290km 저궤도에 거대한 반사형 광고판을 띄워 태양빛을 반사하고 그 빛으로 기업 로고를 하늘에 투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광고판은 길이 약 1.6km, 높이 400m 규모로 궤도에 진입한 뒤 펼쳐지며 하루 약 10분씩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측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나사 역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로슨은 맥도날드의 황금 아치도 우주에 띄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주 광고 개념 자체는 당시에도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습니다. 공상과학 작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상상해왔고 실제로 로켓 외벽이나 우주선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에 달 크기의 광고를 띄우겠다는 로슨의 계획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를 끔찍한 흉물이라 규정하며 빛 공해로 인해 지상 천문 관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밤하늘을 상업적 이미지로 오염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불매운동과 시위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로슨 측은 광고판에 오존 농도 측정 장비를 탑재해 환경 연구에 기여하겠다고 해명했고, 광고는 비용 충당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잠재 광고주들은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하나둘 발을 뺐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기술적 난관과 자금 조달 실패, 무엇보다 강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1년도 채 되지 않아 좌초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눈에 거슬리는 우주 광고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고, 우주를 상업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제도적으로 차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우주 광고를 향한 유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사 비용이 낮아지고 민간 우주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우주 광고 구상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슨의 실패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력한 제동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주 광고판 논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치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명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